술 마셔야 되다 보니까 발음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해하시고. 이게 조금, 이제 선생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나 1월 달 하잖아요. 천천히 노력해. 근데 좀 지나면 하나도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은 적응을 해요. 제 톤에. 자기도 모르게,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본 사이 아니잖아요. 이제 적응해요. 매일 몇 시간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목소리 톤을 적응을 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 아닌데 이 목소리를 듣고 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비몽사몽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응이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좀 지나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어디 보느냐? 200쪽에 볼 거죠. 200쪽에 보시면 얘는 가볍게 보시고 201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01쪽에 보시면 얘는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이 잘 나와요. 간단한데 시험 은근히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점포의 종류와 입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포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집심성 점포라고 해요. 자, 집 뭐에 있단 말이겠죠? 심 어디에? 내 마음에 그리 말하기 없기. 중심에 모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중심에 모여 있는 점포를 집심성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집심성 점포 밑줄 것이고 밑에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 밑줄 예를 봅니다. 도매상, 백화점, 고급 음식점, 요리점, 보석상, 기구소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대부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집심성 점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집재성 밑줄. 집재성은 집 모이는 거는 똑같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도시의 중심부에 모여요. 집재성은 요렇게 즉 외곽에 또는 부도심에 모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구점끼리 모여 있어요. 가구거리 공구점이 모여 있어요. 그런 것들 요렇게 모여 있는 게 집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재성 밑줄 것이고 동종 점포끼리 모여 있음 밑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사무실, 관공서, 서점, 기계, 가구, 전기부품. 선생님, 가구, 전기부품, 기계는 이해하겠는데 은행, 보험회사, 관공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은행, 관공서는 중심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좀 규모 있는 도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 같은 거기 보시면 중심부에 당연히 대구은행 본점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지하철역 인근에 가면 그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가면은 농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지점 막 모여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관공서도 모여 있어요. 마찬가지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이나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말하는 집재성이라는 거에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것들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본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점, 농협 단위조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 동사무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집재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산재성 밑줄. 이름에 답이 있잖아요. 산재, 산, 흩어졌단 말이죠. 분산 입지가 유리한 것들입니다. 밑줄 산재성 점포는 동종업종끼리 분산해야 된다. 밑줄 잡화점, 과자, 조미료, 양화점 이런 것들 이발소, 목욕탕 같은 거는 사실은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좀 시설 목욕탕에 모여있으면 서로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덤성덤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재성. 편의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편의점 담배 같은 거 그리자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편의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뭐 지우나 제스나 펼쳐 있나요?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론 저희 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에서 합니다. 할인에 따라서. 그런데 어른들은 대부분 코놈이에요. 별로 안 가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금방 말하는 이런 잡화점 편의점 같은 이런 것들은 서로 이게 흩어져야 유리하다. 붙어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비염점 떨어지는 걸 산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국부적 집중성 밑줄. 이게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것은 밑줄 동종 업종의 전폭 길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국부적으로 집중하여 즉 지역적으로 모인다 이런 겁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를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농기구, 석재, 철공, 비료, 종묘, 어구 이거 어디서 가시면 되느냐면 그 군단위에 면 소재지. 느낌 아시겠죠? 군 말고 면 소재지에 뭐 도리백면 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동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합천을 많이 지내는 합천군 가해면 사무소 인근에 가면 합천읍 말고 이렇게 면 소재 같은 데 보면 여러 군데만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종묘 그다음에 뭐 농약방, 설기구 막 이런 모여 있어요. 그걸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였느냐, 흩어졌느냐에 따라서 점포를 나눈 거죠. 넘어갑니다. 202쪽에 가면 이거는 상품에 따른 상점의 종류. 이거는 뭐냐면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편의품점 밑줄. 이거 간단하게 밑줄만 그거 넘어갈게요. 편의품점. 이거는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이걸 편의품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죠. 2번 선매품점 밑줄.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등 여러 상점과 비교 동그라미. 비교해서 구매하는 것, 이걸 선매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선매품은 대부분 저희 지역의 성향, 저희 지역의 제 나이 또래 남자들 성향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뭔가 뭐 정장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셔츠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혼자 구매를 하겠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어머니 모셔갈 수 없습니다. 저 혼자 가겠죠. 그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 정장이다 가게가 쭉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자 따오면은 제가 가장 첫 번째 가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첫 번째 가게에서 10분 안에 구매하고 나옵니다. 정장을. 색깔은 까만 거 아니면 본색 끝. 저 나이 또래에 저희 지역의 비싼 쪽의 사람 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했더니 제 마님이 예를 들어 정장비가 제 쇼핑해주고 가더라고. 그때는 가잖아요. 백화점 가든 편의점 가든 어디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게 하잖아요. 여기서 입어보래. 입어봤다? 벗으래. 벗었다? 또 입혀간다? 입어보래. 입었다? 벗으래. 벗었대. 그 다음 간다? 이렇게 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쭉 돌아왔잖아요. 쭉 돌았는데 맨 처음에 받은 거 있잖아. 그걸 원래 사더라고. 근데 내가 짜증냈지. 아니 처음에 산 걸 왜 돌리냐고 사람을. 짜증냈지. 그러니까 이 채씨가 채씨 기분 나쁘면 채씨 틱 웃어. 이 웃어. 그리고 그냥 아무 말 대답도 안 해. 기분 나쁘게. 뒤에 제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 쇼핑의 배틀을 이해한 거죠. 먼저 이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그런데 결국은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구입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 나중에는 요거나 요거는 압축이 돼요. 거기에서 4개를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가더라고. 아 그렇게 비교 구매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몰랐었어요. 우리 나이 또래 처음에 이제 중학교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저희 나이 또래 같으면 쑥스러워 가지고 또 점원이 불편하니까 막 이것저것 안 시켜요. 갔다가 마지막에 그리고 후회를 해. 집에 갔어요. 왜? 안 맞거든 내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비교 구매하는 게 선매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전문품점 밑줄.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하여 구매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격수율이 높은 유명 상표 상점을 갖춘 상점을 말한다. 즉 전문품점이라는 것은 고객이 멀리 있더라도 구매하러 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분이 낚시를 좋아한다 그럴까요? 이 인간이 오면서 마트 들어가가지고 뭐 간장 사오라면 잘 까먹잖아. 인간이 안 그렇던가? 그런데 이 낚싯대 살라고 여기서부터 30km 떨어진 제가 사고 막 그래. 인간이. 희한하게 우리 신랑이 등산을 좋아해. 등산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랑은 암벽 등반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암벽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낚시점이나 취미, 등산 이런 것들이 취미죠.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거는 쉽게 편의점 가서 살 수 있나요? 낚싯대 아무 때나 팝니까? 등산용품 아까 말했죠. 암벽 등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 때나 팝니까? 철물점에서 대충 꺼내기 매달려 못 가고 막 큰일 나겠죠. 암벽 등반이라고 그래서 암벽 등반 그렇죠. 대충 죄송합니다. 그 대충 노건 같은 데 매달려 못 가 답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즉 이거는 등산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기구를 팔아야 돼. 그럼 그 안에 그런 지금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밧줄을 타야 되지 않을까? 내 목숨이 달렸는데, 우리 신랑 목숨이 달렸는데, 지 목숨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멀리, 예를 들어서 안동이 없어. 그럼 대구까지 차를 가서 사온다? 갔다 왔다 2시간을? 이 인간이? 그래서 구매를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품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매력, 이게 좋아하는 기호 이런 것들이죠. 취미, 기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수한 매력을 아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품점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20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05쪽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 공부한 게 상업입지였죠. 그래서 상업입지, 상권이 어디에 들어서느냐라는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공업입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생님, 공업입지는 뭔가요? 네, 공장을 어디에 세울까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2명의 학자가 나오게 돼요. 먼저 나오게 누구냐면 베버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먼저 베버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베버는 가장 비용이 작게 드는데 그걸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공장을 세울 때 가장 원가가 작게 들어온 그게 공장을 세워야 돼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그게 베버의 최소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거 볼 때마다 저는 후레시맨이 생각나가지고 후레시가 정리한 게 최대 수요비용이에요. 얘는 수요가 가장 발전적인 공장에 들어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당근 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자, 베버는 가장 비용이 작게 드는데 이 비용을 3개로 봅니다. 첫 번째, 수송비가 운송비죠. 수송비가 가장 작은 지점에 공장을 세워야 된다. 수송비? 선생님, 수송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장을 유심히 보잖아요. 공장 보면 매일 큰 트럭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각 지역에 팔아야 되죠?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원료를 또 가져와야 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송비 관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송비가 별 차이 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노동비, 인건비. 노동비가 가장 낮은 지점에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모여있는 이걸 직접 이익이랍니다. 이게 높은 지점. 그래서 요 3가지가 베버는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낮은, 노동비가 가장 낮은, 그 다음 이익이 비슷하면 모여있을 때 이익이 높은 이렇게 하는데 주의할 때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뭐냐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이 모두 최소인 지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어디가 틀렸죠? 얘가 틀렸죠? 준비해야 돼, 준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은 선생님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시험장 보면 갑자기 기회가 안 나. 왜? 공부한 게 많아서 그래. 공부한 게 아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는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205쪽이죠. 베버의 최소 비용으로 미줄 것이고 쭉 내려옵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 따라서 난 밑줄. 자, 따라서 밑줄. 그의 이론에 따르면 최적 입지 장소는 최소 생산비 지점이며 최소 생산비, 최소 비용 이걸 말합니다. 최소 생산비 지점은 최소 수송비.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비 전략, 최소 노동비. 세 번째, 직접이익이 큰, 직접이익이 최대. 이해하시겠죠? 이거 말합니다. 큰 지점의 순서이다. 밑줄. 그 다음에 3번, 외주의 최대 수요 이론 밑줄. 1번,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적었습니다. 수요를 제대로 하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시키는 최저입지가 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이론을 정리한 게 외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베버는 공급자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외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제 이론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공장이 비용이 가장 작게 들어가야 돼.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을 세워야 돼. 라고 정리하는데 요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째, 수송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자, 206쪽에 하나 밑줄 넘어갈게요. 206쪽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외지는 수요 측면 입장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시장 극대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밑줄. 그럼 생산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크지 않다는 거지.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요적인 곳에 보내야 쓴다. 라고 본 거고, 배분은 그러니까 생산비가 다르다.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주안점을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7쪽은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 넘어갑니다. 207, 208 넘어갑니다.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책이 너무 자세해. 이거 한 재버려도 됩니다. 자, 209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수송비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209쪽에 봅니다. 수송비 관점에서 두 가지 입지가 나옵니다. 수송비 관점에서 그게 뭐냐? 좀 집중해서 잘 들으면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료 지향 입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시장 지향 입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관점인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 우리 회사가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시멘트. 그러면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석인데요. 자, 석회석이 요게 석회석이야. 시멘트 원료 요게 나옵니다. 이 안에는 시멘트 원료 되는 것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석회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취했어요. 철, 광, 석. 철하고 광물하고 돌하고 석이 있겠네? 그럼 우리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철만. 그럼 이 철광석에다가 철광석 요만해요. 그 안에서 아주 높은 열을 가합니다. 즉, 철 성분이 녹을 만큼의 열을 가해요. 그러면 철 성분 흘러내리겠네? 철 성분 흘러내면 철 성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돌은 버리고 요게 우리 원료가 되는 거라. 즉, 요 안에 있는데 요 중에서 우리 필요한 시멘트는 요만큼이야. 이걸 공장에서 가공을 하면은 시멘트 요만큼만 남게 돼요. 자, 얘가 뭐냐? 원료. 얘가 제품. 그러면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그림 봐도 모르면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원료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공장은 무거운 곳이 있어야 돼. 왜? 여기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왜? 무거운 곳이 공장이 있어야 공장에서 돌려서 가볍게 만들어야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무거운 쪽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건을 그러니까 가공을 하면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줄어든 걸 옮기면 무거운 거 옮기는 것보다 수송비가 그렇지 그렇게 된 거죠. 자, 핵심은 뭐냐? 여기는 이렇게 된 거죠.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에서 원료 무게가 더 무거워요.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말해요. 왜?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무게가 줄어들어요.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또 뭐와 같은 말이냐 하면은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원료 지수 같은 거는 분수 공식이거든요. 분수 공식은 알고 싶은 게 위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원료 지수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무게예요. 원료 지수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무게 됩니다. 자, 원료 지수는 알고 싶은 게 뭐죠? 원료가 위로 가는 거야. 우리 나중에 다음 주에 뭘 하느냐 이런 걸 배웁니다. 경비 비율 이런 게 배워요. 알고 싶은 게 뭐죠? 경비. 이거는 총 소득에 대한 경비의 비율. 이게 경비 비율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원료 지수도 원료가 위로 간다 이 말이야. 제품에 대한 원료의 무게인데 이게 이 1보다 크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1보다 크면 가분수잖아. 가분수. 물론 아주 오래된 생각 가분수라는 단어를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분수에서 분모보다 분자가 큰 거 갑자기 재수 없지? 분모에서 분자가 큰 걸 가분수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품보다도 원료가 무거워. 그러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겠네? 그 말은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 이 셋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시에서 같은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원료가 무거워. 원료 지수가 1보다 커. 중량 감소선인데 시험은 얘를 잘 내. 왜? 이름은 원료란 말이 들어와 있잖아. 사람들이 원료를 찍는다니까. 아,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랬구나. 나중에 찍을 때도 요령이 생겨야 사람들이 왠지 느낌적으로 찾아간다고. 왜냐하면 원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료에서 답을 찍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요걸로 시험을 잘 내. 이해하시겠죠? 이 셋은 같은 말입니다. 결론.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지약.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원료 있는 곳에 공장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해서 각 기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멘트 공장 대부분 강원도에 있어요. 왜? 원료 거기 나니까. 거기에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면 무게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대도시에 서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더 수송비 관점. 요 수송비 관점에서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가 저렴하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거 옮기는 거구나.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의 경우.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좀 아닌데요. 어릴 때 좋아했던 술이 있어요. 제가 술을 그렇게 과히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 보이는 술을 내가 좋아한다? 와인 같은 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라는 거는, 한 30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설중매라는 술을 좋아했어요. 안에 뭐 매실이 몇 개 들어있잖아. 술도 먹고 해야 괴로운 공부가 됐긴데 공부만 하니까 괴로운 공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에 매실이 몇 개 있습니다. 매실이 한 서너 개 정도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요게 원료라. 이 매실에다가 술은 진짜 간단합니다. 술이나 음료는 요게 액기스에다가 물, 설탕, 알코올 넣어서 섞으면 돼. 그럼 그게 술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요거에다가 제품 만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설중매 병 같아요. 옛날에 제가 미술학을 안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림이 안 돼요. 옛날에 미술학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미술학을 안 보내더라고. 설중매인데 요 안에 이렇게 매실이 4개 들어있어요. 자 볼게요. 원료는 매실 4개라. 여기다가 물, 설탕, 당분, 그 다음에 뭐 또 주정, 알코올 섞어서 양을 넣으려. 그러면 원료보다 제품이 무게가 늘어나겠죠.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 무거워요. 제품. 그래서 얘는 원료 무게보다 제품 무게가 더 무겁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벼운 원료, 우리가 매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매실이 왜 유명한지 알잖아요. 옛날에 매실 안 찾았는데 허준이가 나오고 드라마도 보고 해야 된다니까. 허준이가 가는 땅에서 매실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러면서 매실이 날렸잖아요 그때. 옛날에 유행할 때 한 20년 전에 매실 유행했잖아요. 그때 역병을 허준이가 매실 가지고 고쳤잖아. 이렇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드라마를 안 보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산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동 건너편 가면은 그 광양인가물 매실 말 큰 게 있어요. 요런 지역에 그 매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합니다. 인근에. 그래서 산청에 매실이 나요. 근데 공장은 서울 주변에 있다. 왜? 가벼운 매실을 옮겨. 그리고 여기 서울 주변의 공장, 소비진 서울 주변의 공장에서 만들면 무게가 늘어나겠죠? 가벼운 걸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서울로 가야 되니까 이걸 결국 뭐냐? 제품이 무겁단 말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중량 증가 산업이 돼요. 원료에서 만들수록 무게가 늘어나는 거라. 대부분의 맥주 같은 소주 같은 이런 주류, 그 다음 음료, 콜라, 사이다, 매실 음료, 액기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래요. 이런 것들의 공장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수도권 주변 도로, 고속도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료를 각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대도시에서 공장에서 만든다.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원료 지수가 똑같겠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여러분은 또 외워야 될 건데 이걸 외우는 요령이 있어요. 둘 다 외우면 힘들어서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외우느냐?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장 이렇게 외웁니다. 아셨죠?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장. 얘는 반대. 감 잡았죠? 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요거는 뭐냐? 수송비의 관점이에요. 수송비의 관점에서 원료 수송비가 부담스러우면 원료 산지에 공장을 지어야 수송비 부담이 작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료보다도 완성 제품의 수송비가 부담스러우면 원료 제품지가 아닌 제품이 판매되는 이
그 시장 가까이에서 공장을 만드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 이렇게 대도시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렇지. 시멘트 공장은 강원도에, 음료 공장은 대부분 서울에 있다. 인근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은 수송비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또 부패 정도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얘는 부패 원료라 그래요. 원료가 빨리 부패하는 게 있습니다. 원료가 빨리,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참치 통조림 같은 거예요. 참치 통조림에는 참치가 들어있겠죠? 참치 통조림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사기. 참치 통조림에 자 생각해 볼게요. 참치는 생선이니까 빨리 상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참치를 빨리 해체해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었어. 통조림은 보관과 유통기한이 확 늘어나죠. 통조림은 우리 느끼잖아요. 1년 전에 선물로 들어온 참치 통조림 있잖아. 그 집에 처박아 놨잖아. 1년 지나 먹어도 괜찮아요. 즉, 유통기한이 확 늘어난다는, 그럼 이거는 뭐냐? 이 부패 원료는 원료 산지에서 만들어버린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 통조림 참치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장 대부분 부산에 있어요. 공장에서 이게 참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해체해가지고 캔으로 만들어버려요. 캔으로 만들고 나면 이제부터 천천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1년 이상 보관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원료는 원료가 빨리 부패한 거는 원료 산지에 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두부예요. 두부의 원료는 뭐죠? 콩이죠. 이 동네는 잘 아는구나. 모르는 사람 은근히 있더라니까. 두부의 원료는 두부지요 이렇게 말해서 내가 당황했습니다. 두부의 콩이죠. 콩은 잘 상하지 않죠. 이 습기만 없다면 몇 개월 정도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콩을 조리해서 두부로 딱 만들었어. 두부로 만들어진 순간 유통기한은 줄어들죠. 여름이면 하루 넘기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얘는 원료인 콩은 안 상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제품인 두부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제품 산지, 즉 소비자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두부 공장이 대부분 시장터에 있어요. 그래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콩은 보관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요거죠. 원료 지향이라는 건 뭐냐? 원료가 부패요, 원료가 무거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료 지향은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가 부패요. 얘는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 어디에 있느냐? 209쪽에 있습니다. 209쪽에 원료 지향 요것만 밑줄 그을 겁니다.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크다. 밑줄. 원료의 부패성이 제품 부패보다 크다. 밑줄. 이게 뭐냐? 아까 말했죠?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가 부패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중량 감소 산업이니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니 같은 말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앞에 본 거니까 입지 중량이라는 건 뭐냐? 원료 지수 1을 더하면 돼요. 이게 1을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1보다 크다는 말과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제 원료 밑줄, 즉 원료가 좀 한쪽이 치우친 그쪽에 공장에 들어선다. 자, 핵심은 요겁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포인트를 배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장. 원료가 부패해요, 원료장. 원료가 한쪽에 변제해요, 원료장. 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공부한 건 뭐냐? 이거는 수송비 관점에서 원료 있는 곳에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운다. 그런데 완성품이 무거우면 판매지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운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품은 요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섬유 같은 거 보시면 섬유 이런 것들은 옷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료하고 완성품의 무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게 즉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별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난단 말이야. 많이 차이 나지 않으니까 이건 여기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노동비, 값싼 노동력을 시키고 와야 돼. 이 대표적인 게 뭐냐? 섬유, 신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9쪽에 가로서 한번 노동지향 입지 밑줄. 노동지향 209쪽에 가로서 3번입니다. 노동지향 입지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량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섬유, 의류, 신발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떠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제품의 무게가 중요한 적점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중요한 건 뭐냐? 노동비라는 거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공장에 들어 쓰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요거죠. 요게 비슷하면 요거 이렇게 됐죠? 요걸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직접 지향 입지라는 게 요거는 뭐냐? 어떤 산업은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데 우리 회사가 주로 뭐냐? 브레이크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나 쌍용차에 납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브레이크 장비 요만한 게 이게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이거 수송비가 우리가 부담스러울까요? 이거 트럭에 가득 채우면 수천억이 되겠죠. 한 개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수송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송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술 집약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만한 게 뭐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이거 수송비가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수송비 관점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요거 제가 뭐 박스 넣으면 이 박스가 몇십억이라. 그래서 반도체 같은 거는 대부분 항공으로 많이 우송합니다. 배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뭐냐? 수송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기술적 유의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우리 회사와 연관되는 이런 산업체들 모여 있을 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을 쓰고 주고받는다든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연관성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끼리 모여 있는,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 공장 모여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여 있으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이 가까이 있다든지 연구시설에 가까이 있다든지 그럴수록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여 있는 게 이득이다. 그게 직접 지향입니다. 그게 4번입니다. 직접 지향 입지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운송비의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직접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이익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이고 싶어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단지가 모이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모여있는 게 이득인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210쪽에 보면 적환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넓혀보기 볼게요. 적환지점, 중간지점 밑줄. 이거는 뭐냐? 밑줄 긋습니다. 적환지점, 동그라미. 적환지점이란 제품이나 원료의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다. 적환지점은 다른 말로 이적지점 또는 환적지점이라고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느냐?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 연탄 소비를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다 보니까 연탄 가스 마시면서 컸잖아. 그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연탄가스를 마셔서 거의 떠날 뻔했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탄가스를 마셨는데, 근데 왜 그때 연탄가스 마시면 동치미 국물을 줬죠? 연탄가스는 마셔보고 해야 되는데 안 마셔봤구나. 그 동치미 국물을 막 먹으라 그랬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먹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무래도 보면 별 효과 없어. 그냥 물 먹이는 거 제가 생각하니까 뭔가 특별한 효과 있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잊었을까요? 하여튼 제가 볼 때 특별한 효과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건 안 돼. 예를 들어서 가스를 마셨는데 가스에 뭔 효과 있는 약품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제가 볼 때. 딱히 없는데 하여튼 동치미를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살긴 살았습니다. 작게 마서 그러기도 한데 우리 그때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틈으로 이렇게 약간 방이 살짝 갈라지잖아요. 그쪽으로 가스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 가스 중독으로 대부분 죽는 거죠. 오랜 기간 노출이 되니까 보통 추우니까 반응 문을 닫으니까.
그렇게 많이 된 거죠. 그런 구조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시절에 우리 연탄을 만드는 게, 연탄이 우리나라 태백 같은 도시에서 많이 생산이 된 거죠. 그죠? 이 단 원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공장은 주로 소비지는 어디냐? 대부분 이런 뭐 경기도나 수도권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태백에서 기차로 이렇게 나눕니다. 아시겠죠? 기차로 나누는데 어느 지점 기차로 쭉 오다가 이게 서울까지 가잖아요.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기차에서 하역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하역 지점에 공장이 있어요. 그럼 내리자마자 공장에서 탄을 만드는 거라. 만든 다음에 이제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거지. 자, 그러면 수송수단이 기차에서 차량으로 바뀌었죠. 요 지점에 공장이 있는 거야. 어차피 내리고 실어야 되잖아. 양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 별도로 다른데 공장 여기 있다면 다시 내리고 실는 것보다는 기차에서 내릴 때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쫙 해서 쫙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럴 때 이걸 적환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수송수단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들 배로 들어옵니다. 휘발유 같은 거. 그러면 공장이 이 울산 같은 이런 곳에 정유 공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리자마자 바로 공장에서 가공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차량으로 탱크롤리 차량으로 각 지역에 이렇게 휘발유나 경유를 옮기면 되겠죠. 내리고 옮기고 두 번 할 필요 없잖아. 양도 많은데. 이럴 때 수송수단이 바뀌는 요런 지점에 공장이 들어서는 게 효과적이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중간 지점 산업 또는 적한 지점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오니까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파트예요. 그래서 얘는 공업입증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앞 시간에 계산 문제 있죠? 그럼 시험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걔는 연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를 보느냐? 정책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정책 파트는 신나게 넘어갑니다. 앞에 안 할 거예요. 219쪽, 220쪽을 먼저 갑니다. 포인트만 좀 잡고 시도를 가죠. 220쪽에 펼쳐놓으시면 어떤 내용이냐. 220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시장 실패라는 게 있어요. 시장 실패라는 게 있는데 요 감은 좀 잡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이. 그럼 시장이 실패했다는 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는 누가 있죠? 수요하고 공급. 수요가 원활해져야 돼요. 즉 우리가 수요가 있어. 그러면 따라서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작동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차량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그 휘발유차 이런 그 다음에 경유차보다는 점점 이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따라와야 되겠죠.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하튼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기차가 너무나 친환경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하튼 그렇더라도 개인 생각이니까 여하튼 요게 그런 수가 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공급이 만들어지겠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수요급이 원활해지지 않는 게 즉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게 시장 실패예요. 그런 문제가 왜 나타나냐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자, 몇 가지를 보시면 이거 시장 실패 원인을 우리 네 가지로 암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왜, 공, 불, 비 이렇게 네 가지로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왜는 뭐냐? 외부 효과입니다. 얘는 첫 글자 암기해야 됩니다. 공은 뭐냐? 공동제예요. 불은 불안전 경쟁입니다. 비는 비대칭인데 얘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외울 때도 그냥 첫 글자 하나 따라할까요? 외공불비. 다시 외공불비. 시험에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가지가 왜 시장 실패가 되는지 우리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게 요놈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경합의 특징이 있고요. 그
그리고 비배제의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요거예요. 요 비배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요? 비배제의 특징을 가지는 거죠. 요게 어떤 특징이냐면 대부분의 재화는 우리가 사용하면 대가를 딱 요구해요. 만약에 네가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걸 사용을 못해요. 대부분의 재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가요. 요즘 영화 정말 치밀하잖아. 좌표 자세히 딱 지정이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잘 되는 게 영화 티켓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티켓 값을 지불해야 그게 자동 들어가지고 내 좌표와 내 자세가 딱 앉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영화관에서 대부분 알아요. 100%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화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럼 또 간혹 쌤 좌석 말고 복도에 앉아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안다 그랬잖아. 그리고 영화 티켓은 얼마 한다고 데이트 잘 할 거면서 복도에 앉아가 쪽팔리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것도 모든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면 버스 카드 띡 안 하면 아저씨한테 혼나잖아. 이거는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게 전부 다 배제라고, 배제. 즉, 내가 소비를 하려면 대가를 내야 된다고. 이 대가를 안 내면 소비를 못해. 그걸 배제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공공재는 배제가 아닌 비배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돈을 안 내도 살짝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가로등을 생각합시다. 가로등은 굉장히 수요가 있죠. 아니 가로등이 없으면 밤에 어떻게 다니겠냐고. 그죠?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우리가 예쁜 빼고 여튼 느낌 아시겠죠? 예, 집에서 항상 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관용 표현이니까 나를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집에서 하는 습관. 예, 그러니까 내가 혼나지. 여튼 이런 느낌. 요즘은 딸이 제일 혼을 냅니다. 딸이 더 무서워. 하여튼 이런 건데 수요가 있어요. 가로등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까 가로등을 공급을 합니다. 가로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가로등을 쭉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 가로등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왜 가로등을 만들었을까요? 안동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통만 하지 말고 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한 다음에 이 가로등 사용 대가를 수요자한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안동 시민 중에서 가로등 사용 대가를 내는 사람은 요걸 지나가면 되고 이거 돈을 안 내면 못 지나가게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낸 놈, 안 낸 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보안요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로등 낸 사람만 이렇게 표식을 해서 딱 보안요원이 있다가 지나가서 이렇게 못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로등이 한두 개냐고. 안동에 가로등이 얼마나 많은데 수만 개가 되잖아요. 거기다 다 경비를 보낸다고 임금비가 더 많이 들겠네?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비용을 낸 사람들이 지나가겠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그런 말하기 없기. 자, 지금 도덕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판단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익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돈을 안 내고 지나가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무임승차라고 해요. 공공재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걸 가로등 만드는 회사가 모르겠냐고. 알지. 그러면 가로등 회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수요는 있지만 안 만들어. 왜?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공공재에 대해서 과소 공급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작게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져. 왜? 돈이 안 되니까. 공공재는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특징 때문에 선생님 공공재는 공짜잖아요. 그런 말하기 없기.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면 화장실 전부 다 유료예요. 공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요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원하는데 공급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것들을 뭐냐?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이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가로등 건설 하면 내가 건축비 대줄게.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급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즉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벽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불안전 경쟁도 볼게요. 불안전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불안전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 독과점을 말해요. 공급자가 소수예요. 공급자가 소수, 이걸 우리는 독과점이라고 말하는데, 독과점은 공급,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야. 이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 통신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통신회사 몇 개죠? 3개죠. 3개? 3개 말고 다른 회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사용하려면 SK, LG, KT 요 3개 말고 없잖아. 그럼 요 회사들이 살짝, 이게 지금 독과점이죠. 불안전 독과점이란 말이에요. 이 회사들이 살짝 기본 요금을 올려버렸어. 우리가 당할 방법 있나요? 열받아서 나 안 쓰겠어. 그럼 전화 못 쓰는데. 독과점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담배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오래됐지만 한 몇 년 전에 배 이상 올랐죠. 2천 몇 배에 4천 몇 배 올랐죠. 저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별 상관 없죠. 담배 피는 사람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다고 해서 끊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오르는 걸 사야 되겠죠. 독과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거죠. 즉 이런 회사에서 통신량 올리게 되면 규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별도 볼 테니까 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뭐냐, 언제나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를 작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정보의 부족에 따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걸 역선택이라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제가 남쪽 지방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자연산 회와 양식 회를 구분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도 구분하는 사람이 저는 신기해요. 제가 어떤 걸 아느냐면은 제 친구가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그냥 빨리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하여튼 자연산을 잡았어. 자연산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와, 나 진짜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 조리 방법이 따라 달라. 자기가 잡아가지고 1시간 만에 가져왔는데도 얘가 그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안에 너무 맛이 없어. 진짜 맛없어. 그런데 양식을 잘 조리해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자연산으로 맛있다 저는 압니다. 진짜 쥐가 잡은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거짓말 했겠죠, 설마. 그런데도 이게 조리 방법, 이거에 따라서 맛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저는 이걸 구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횟집 사장님이 자연산이라고 비싸게 저한테 줘도 저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시죠? 양식을.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왜? 정보가 부족하니까 비싼 값에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저는 아직도, 여러 차례 말하지만 아직도 그 소고기를 국산과 미국산을 구분하지 못해요. 저는 한우도 맛있고 미국산도 맛있고 호주산도 맛있어. 난 구분 못해.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비싸게 한우라 그래도 맛있게 먹고 미국산을 맛있게 먹고 한우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진 횟집 사장님, 그 사람들은 뭔가 알겠죠. 또는 이런 고깃집 사장님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살짝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먼저 생산지 표시, 이게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표기래. 횟집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산인지 양식 표시해. 어디 잡힌지 표시해 라고 명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활하지 않아.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결론,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이런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한다?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뒤로 넘어갈 건데 칠판은 안 주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220쪽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좀 쉬죠.